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200명대로 줄었지만 전국적인 대유행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 확산세를 막지 못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병상 부족 문제도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 지 이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건 뭐 주말부터였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굉장히 확산세가 많았기 때문에 거리두기 시행된 지 한 열흘 지난 이 시점에서 그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2단계로 격상한 거는 열흘 정도 됐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원고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저희가 1.5단계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부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완전한 2단계로 격상된 지 아마 이제 오늘이 일주일이 되는 시점이라 우리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뭐 이제 오늘 내일부터 좀 효과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이르다. 그래서 이제 뒤에 3단계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텐데 아마 하루 이틀은 좀 더 지켜보고 3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이틀은 더 지켜봐야 한다. 근데 어제 대한감염학회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입장인데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혼란스럽거든요. 이게 전문가들이 그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방역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일상과 경제를 방역과 함께 고려하면서 균형적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감염 전문가들은 방역을 중심으로 좀 판단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정부는 코로나 환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타격이 3단계 격상으로 굉장히 심해지면서 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비정규직이 직장을 잃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이제 코로나19 감염 못지않은 사회 경제적인 고통을 국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하루 이틀을 좀 더 지켜보고, 왜냐하면 그 완전한 2단계로 격상한 지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이 경제적인 부분, 방역적인 부분 다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지금 막지 못하면 격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언급을 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고 그런 문제이다라는 언급을 한 만큼 그만큼 고심이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3단계 뭐 거리두기를 격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분들의 어떤 판단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문제고요. 말씀하셨듯이 방역이나 경제냐의 딜레마가 지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3단계로 격상할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이른바 이제 봉쇄라고 부르는 거기에 준하는 어떤 조치가 지금 실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입은 타격만 하더라도 자영업자라든지 그다음에 좀 고용 안전망 밖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지금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아울러서 이제 한국은행의 경우에 지금까지 좀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 정도로 전망을 해왔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이것을 마이너스 1% 아래까지 지금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방역과 경제는 결국 지금은 동전의 양면인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방역을 잘 하는 게 또 경제를 잘 살리는 상황이 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방역을 잘하려고 하면 경제에 손해가 있고 경제를 좀 살리려고 하면 방역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은 단기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잘 쓴다든지 이제 어떤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지켜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방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지켜야 사실은 이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3단계 격상이 가기 전에 최대한 2단계에서 해당되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최대한 지켜보는 게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도 언제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어제 정은경 본부장이 자신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개인 방역뿐
우리가 믿을 건 더 이상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깜깜이 감염 숫자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일주일 새 7배 정도 폭증을 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따라갈 수 있는 속도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와 싸우는 무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는 신속한 진단과 접촉자에 대한 격리 조치입니다. 근데 이제 깜깜이 감염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진단이나 역학조사, 접촉자 격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깜깜이 감염의 비율이 얼마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증가하느냐는 우리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시킬까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해야 되고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광화문발의 감염에 N차 감염이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방역이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격리가 감염의 속도를 쫓아가서 통제 범위 안에 끌어들이느냐 아니면 그걸 계속 쫓아가면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느냐의 판단 기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모두 지금 우리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관련된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고 N차 감염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N차 감염이 나온 장소만 해도 21곳,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압수수색을 해서 명단을 좀 확보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현재 전수조사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 겁니까? 그럼? 일단 어제까지 아마 좀 이 대상자가 2,100여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이 중에 한 9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앞으로 남은 이제 일부 또 이제 인원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전수조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진도가 나간 걸로 일단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이제 확진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좀 조사 대상자들이 지금 조사를 거부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음모론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검사 결과가 내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이게 양성이 나왔는데 이것은 일부러 어떤 정부나 방역 당국이 확진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검사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도망을 가거나 이렇게 좀 역학조사에 협조를 안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서 N파 전파를 좀 따라가는 이런 역학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좀 모습들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은경 본부장의 경우에도 이런 좀 가짜 뉴스라든지 이렇게 좀 방역에 관련돼서 검사 결과가 좀 조작됐다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경우에는 지금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검사 대상자이신 분들은 하루빨리 좀 빨리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사회의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데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각자의 사명감이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탈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경찰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음에도 보면 계속 점입 가경이거든요. 이게 이유가 처벌이 약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게 옳다라는 자신들만의 확신이 워낙 강해서 그런 건가? 평론가님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뭐 처벌이 약하다든지 지금 현행법상으로 감염병 관리법 등의 어떤 조치들이 이제 100%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검토는 해봐야 되겠죠. 근데 처벌이 뭐 약하다 강하다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가 정치화돼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극단적인 어떤 뭐 이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일부 극단적인 이제 극우 정치에 이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이 정부의 방역 대책이나 이런 이 방역 당국의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한 음모론을 계속해서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타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를 받으셔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부의 음모이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들을 또 재생산해서 정부가 뭐 편향적으로 방역 대책을 집행하고 있다든지 또는
또는 민주노총 집회가 있는데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만 지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든지 이런 주장을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부 정치권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 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주장들은 자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무책임하게 지금 인터넷상에서 허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담을 나누는 와중에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28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0시를 기준으로 17,945명입니다. 어제 266명이 나왔고 오늘도 역시 200명대 수치가 유지됐습니다. 280명의 신규 확진자 중에서 국내 감염이 264명, 역시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134명, 서울에서 100명 넘게 발생을 했고요. 경기에서 63명, 인천에서 15명 신규 확진. 이렇게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모습 오늘도 보였고요. 그 외 지역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는지도 속보가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예, 어제는 15개 시도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집중된 건 수도권이었지만 전국 각지에서 나오는 건 그동안 계속해서 좀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어제 확진자 수치가 200명대로 다소 좀 줄어들었던 것이 주말 사이에 검사 건수가 좀 줄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도 있었는데 평일이 좀 하루 지나고 나서 오늘도 좀 200명대로 수치가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일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향 안정세로 가고 있느냐는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는 같은데요. 일요일에 이어서 이제 월요일도 환자 수가 줄어든 거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그래서 희망적이긴 하지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고 방역 당국이 지금 기존의 감염자들을 계속 역학조사해서 쫓아가면서 감염을 좀 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고 사랑제일교회발 또는 광화문 집회에서 발생한 이제 초기의 대규모 집단 감염은 어느 정도 검사를 통해서 이미 다 이제 확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규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한 280명대의 확진자 수에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시면 희망적으로 봐도 좋을 만한 그런 상황,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시겠습니다만 내일까지 좀 추세를 봐야겠지만. 내일까지 추세를 봐야 되겠지만 희망적인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서울 지역 검사자 양성률이 22%가 넘습니다.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땐 34배가 되는 수치인데 이렇게 양성률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점을 시사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성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사랑제일교회에 머물렀던 사람들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코로나19가 그 안에서 전파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신천지 사례를 보시면 그 안에서 이제 감염률이 한 41%까지 올라갔는데요. 그것도 보면 그 안에 신도들이 예배 과정이나 소모임 등을 계속 통해서 그 안에서 감염이 적어도 한 1, 2주 이상 계속돼서 확산되고 축적된 결과였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도들은 광복절 집회를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교회에 일주일 가까이 머무르면서 숙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감염이 계속 확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들도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회 관련자에 의한 가족 간의 감염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문제는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지국 정보를 받아서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또 연락을 하고 계속 또 검사를 받도록 촉구하고 이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익명 검사도 지금 도입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 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기지국 정보만으로는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일단 기지국 정보라는 게 그 자리에 그 인근에 모인 사람들을 전부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뭐 집회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지금 문제인 것은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연락을 했을 때 내가 왜 그 대상이냐, 검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례들도 크게 이제 좀 있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한 1,300여 건이 넘는 뭐 그런 사례들이 검사 거부 사례들이 있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검사를 거부하고 어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이 휘둘려서 지금 이 검사를 거부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지금 진정을 시켜야 되고 풀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익명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익명검사라는 게 뭐 이전에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이나 이런 데서도 보셨듯이 자신이 어떤 그런 확진자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회적 낙인이나 이런 사회적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만 가지고도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게 이제 익명 검사인 것인데 그것은 이제 본인이 어떤 사회적인 손해나 낙인을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 자체를 좀 숨기고 싶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익명 검사가 효과를 보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검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어떤 큰일이다. 이것은 어떤 음모에 굴하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들에게는 이런 익명 검사가 또 효과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정치적으로 풀어주는 게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인데 지금 그런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 계속 의문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는 좀 학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수도권 교육감들과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에 있는 유초, 중고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3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교육감들이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좀 받아들인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내놓은 전면 온라인 수업이라면 이건 3단계에 준하는 그런 조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이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원격 수업도 있지만 예를 들면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3단계에 해당할 수 있는 조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부분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는 고3들의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이 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능을 100일 남긴 이런 지금 시점인데 과연 그러면 수능까지 가는 과정에 얼마나 더 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냐, 자신의 어떤 실력을 점검해야 되고 또 이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진학지도나 진로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교육감들의 경우에는 수능을 연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지금 교사와 학생들 간의 확진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끊어줘야 되는 거죠.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3단계 거리두기에 해당하는 조치, 원격 수업을 고3을 제외하고 도입하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예, 서울, 경기 수도권 외 지역 확진 현황도 잠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10명이 나왔고요. 충남에서 9명, 강원에서 8명, 대구 5명, 광주, 전북 각 4명 신규 확진됐고요. 부산과 세종, 제주에서도 3명, 경남에서 2명, 전남에서 1명 추가됐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울산, 충북, 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이 나온 현 상황 보이고 있습니다. 9시 유은혜 부총리가 발표한 고3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게 밀집도 완화 조치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죠. 아무래도 그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또 3단계 격상을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이제 굉장히 큰데 예를 들어서 3단계 격상을 해서 뭐 음식점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는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좀 적으면서 3단계 조치로 먼저 갈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먼저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보면 물론 수치는 아직 적습니다만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신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부에서 오늘 지침을 보면 비수도권 학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3분의 1 그 밀집도를 유지를 하는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의 환자의 그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빨랐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을 기점으로 환자 수가 좀 줄어들고 그게 월요일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현재처럼 확진자의 숫자가 많지 않으면 저는 비수도권에서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학생의 밀도를 줄여서 수업을 유지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어제부터 마스크 의무화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기준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실내에서는 뭐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그 의무가 약간 좀 덜어지고 실외에서는 또 어떤 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여러 명이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이제 기준이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야외에서 이제 실외에서 이제 마스크를 잠시 벗은 상황이었는데 다른 사람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당신 왜 마스크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서울시에 지금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됐다라는 얘기를 하기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 트러블도 있고 뭐 이랬다라는 보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게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 그리고 실내의 경우도 말씀하셨듯이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 마스크를 쓴 채로 식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언제 다시 써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지금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쓸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쓰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일단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카페에 많이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카페에 가면 대부분 많은 시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료가 나왔기 때문에 마스크를 내리고 음료를 마시면서 상대랑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음료를 마시면서 동시에 대화를 하면서 또 마스크를 내렸다 올렸다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스크를 턱에 그냥 내린 상태에서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 뭐 그런 식의 행위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경각심이 많이 올라와서 그래도 비교적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스크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쓰는 게 기본이다라는 걸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